부동산 가격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침체하게 될 것이다 라는 주장들도 많이 있지만 집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이제 경제적인 독립이 늦어지는 경우입니다. 자녀에 대한 지원은 너무 많이 하지 마셔라. 그거 자체로 굉장히 큰 노후 대비라고 봅니다. 또 한 조사에 따르면 이제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네. 무려 자산 11억을 좀 모아야 된다는 그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네. 뭐 2030 세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생각했을 때 더 많은 자산을 모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정말 맞는 건가요? 우리가 60세를 은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100세 시대다 그러면 40년이잖아요. 90세로 30년을 놓고 보더라도 1년에 한 3천만 원씩 써도 얼추 계산이 비슷하게 나오죠. 그러면 이게 맞나? 이만큼의 돈이 있어야 되나? 내가 조금 풍요롭게 살고 윤택한 삶을 살려면 이라고 한다면 이 돈이 맞을 것 같기는 한데 조금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1억 원이라는 은퇴 자산이 현금 자산이냐, 그렇게 써야 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그 계산이 맞는가? 사실은 생활비라고 하는 건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수록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60세라고 한다면 요즘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 절대 아니죠. 이분들 노약자석에도 못 앉습니다. 그때는 사회생활 왕성하고 체력적으로도 전혀 문제 없으시기 때문에 생활비 지출이 전과 다르지가 않아요. 아껴 쓰려고 해도 경조사 쫓아가고 뭐하고 해야 되면 돈 쓰는 거 거의 비슷하게 써요. 돈만 있으면 쓸 수 있는 시기인 거죠. 그래서 60세, 70세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뭐 한 달에 몇백만 원 필요할 수는 있는데 70세에서 75세, 75에서 80 이렇게 넘어가면서부터는 급감합니다. 특히나 65세, 70세 정도 됐다면 자녀들이 경제적인 독립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커져요. 그럼 같이 살 때에 비해 가지고 아이들이 떨어져 나가다 보니까 돈을 훨씬 덜 쓰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필요 생활비가 쭉 떨어지죠. 그렇게 해서 필요 생활비만을 놓고 봤을 때 현금이 얼마나 필요하냐, 내가 연금 자산이 얼마나 필요하냐 이런 걸 계산해 보면 11억 원까지는 안 가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 자체가 한 달 생활비가 뭐 국민연금연구원에서 보니까 최저 얼마는 필요하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좀 넉넉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부부 가구 뭐 300 얼마는 필요합니다. 곱하기 30년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 없다. 사실 지금 내가 열심히 돈을 벌고 있는 상황에서 11억이라는 현금 자산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그걸 갖고 있기도 쉽지가 않은데 지금도 없는 자산이 60대에 생기겠느냐? 안 생깁니다. 소득이 아예 끊어져 버리는 시기에 그럼 그 돈이 마련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불가능한 거고, 그렇다면 내 노후 준비는 틀렸냐? 그게 아니라 계산을 해봤을 때 잘못 계산된 측면도 있다. 병원비나 이런 것들이 더 들어갈 수는 있으나 그런 것들은 이제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보험으로 해결돼야 될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마셔라. 노후 대비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면 겁먹을 수 있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그렇지는 않다. 2020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요, 고령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한 46%가 식비, 그리고 뭐 한 25%는 주거비, 그 나머지 10%는 이제 의료비 이런 데 부담을 좀 느끼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고정비 같은 건데 더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대비하면 될까요? 없죠. 고령자분들은 사실상 그 내역을 봐도 여기선 더 이상 줄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거의 이제 바닥 수준이에요. 그런데 지금 65세이신 분들, 고령이신 분들은 안타깝게도 국민연금이나 이런 공적연금이 준비 안 되신 경우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생활비가 정말로 더 필요하고 생활 수준이 안 될 정도로 필요하다고 한다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처분하거나 돌려가지고 하는 방법밖에 없고 지출을 줄이라고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다만 시간이 지나면 더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 지금이 보릿고개다라고 생각하시고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나아질 겁니다라는 말씀 정도는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젊은 세대들이 그럼 65세, 70세가 됐을 때는 지금과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 그래도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률이 높죠. 물론 이제 소득 대체율이나 이런 건 낮아졌지만 가입하는 기간 자체가 길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조금 다를 것이다. 국민연금의 특장점 중에 하나가 종시토록 나온다는 거잖아요. 죽을 때까지 나오는 베이스는 하나 깔려 있는 상태이니까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내가 자산 구성을 조금 마련을 해 나가시는 걸 목표로 잡은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뭐 부모 세대 좀 고민 중에 하나인데요. 뭐 30대가 넘었는데도 같이 살려고 하는 이런 캥거루 쪽이 아직도 좀 많이 늘어난다고요. 이런 현상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세요? 앞서서 제가 사회초년생 분들에게는 가급적이면 독립을 늦게 하라, 부모님과 같이 사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그래도 어느 수준에 내가 독립하기 위한 시드머니를 모을 때까지이고 속된 말로 등골 브레이커가 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경제적인 독립이 늦어지는 경우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취업을 하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스펙을 쌓아서 더 안정된 직장으로 가기 위해 나이가 점점 먹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그때서부터야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부담이 될 수밖에는 없어요. 하지만 이게 지금 부모님들만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대물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현상들은 앞으로 지금 그렇게 30살에 독립한 자녀가 자녀의 자녀를 키우면서 겪게 될 문제이기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과거엔 대가족 시절에 진짜 형제들 많잖아요. 5명 이상 되시는. 근데 그게 지금처럼 핵가족화된 게 몇십 년 안 걸렸죠. 그러니까 문화나 환경이 바뀌는 거는 당연한 것들이고 지금같이 이렇게 캥거루족이 늘어나는 문화들도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생각되는 표준이 이제 바뀌어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자녀에 대한 지원은 너무 많이 하지 마셔라. 그게 교육비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투자의 개념이 아니거든요. 뭐 나는 자녀들에게 투자했어라고 하는 그 투자는 회수를 바라는 투자는 거의 없습니다. 물질적인 회수는 내가 그래 얘 키우면서 한 달에 200씩 곱하기 20년 얼마를 썼으니까 요거는 돌려받아야지 하시는 분들 안 계시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남들 다 하니까 해주는 학원들 뭐 그런 교육비들 이런 것들은 불필요하게 좀 지출을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힘들게 이제 노후 자금으로 시드머니 1억을 모았습니다. 자, 그다음 어떻게 해야 되죠? 1억을 모았으면 그걸 잘 굴려야 되는데 제가 경험적으로나 돈을 많이 모으신 분들을 봤을 때 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많이 모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50대 분들을 상담을 했을 때 이름 알려지지 않은 중소기업 이런 데 다니시는 거나 아니면 과거에 이제 교육공무원 하시는 선생님들 하시던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급여가 높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자산을 보면 수십억짜리 아파트가 두 채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뭐지? 물려받았나?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빚내가지고 그때는 안 좋은 그 집 한 채 어떻게든 거주지는 마련을 해야 되니까 사가지고 그냥 거기에 살고 있었는데 운 좋게 재개발되거나 재건축되거나 아니면 주택 가격이 올랐어요.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내 소득으로 돈 버는 것보다 이게 더 빨리 벌어줬어요 라고 하는 케이스들이 대단히 많거든요. 이건 집을 내가 투기를 위해서 투자를 위해서 산 것도 아니잖아요. 필요하기 위해서 샀는데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이고 물론 지역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으나 반드시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주거의 개념이 1번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건 맞으나 그게 반드시 주거로만 쓰인다는 선은 안 그어 놓으셔도 될 것 같다. 앞으로 뭐 집값은 떨어질 것이다, 인구도 줄어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뭐 침체하게 될 것이다라는 주장들도 많이 있지만 침체한다고 한들 그래도 우리가 살아야 될 살고 싶은 곳들은 있죠. 그리고 살고 싶은 유형의 주택들도 있고 그런 곳들을 좀 집중해가지고 노려보신다면 그런 게 결국은 이제 노후 대비의 일환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소장님도 노후를 위한 최고의 재테크는 내 집 마련이다. 이거 동의하시는 저는 건가요? 100%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집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저는 그냥 평생 그냥 전세 살 거예요, 월세 살 거예요 하시는 분들도 더러 만나봤습니다. 근데 그게 집주인이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의 집주인이 평생토록이 아니라 내가 이 집에서 전세 계약이 끝났을 때 다른 곳에 갔어도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전세들이 있다면 원하는 곳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가능하지만 과거엔 그랬었지만 지금은 이제 전세 사기를 기점으로 비아파트의 전세들은 이제 없어져 가고 있잖아요. 이제 수익형 부동산으로 바뀌어갈 겁니다. 그리고 아파트들은 그쪽으로 이제 전세가 몰려갈 거고 여기도 이제 전세 보증보험이라는 제도가 얼마나 유지되느냐 또 어떻게 바뀔 것이냐에 따라서 전세 제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거에 따라서 내가 세입자의 신분을 유지하기 어려운 혹은 이제 월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건 리스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 마련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노후 대비의 이 주택 마련이 반드시 필수다, 내 집 마련이 필수다라는 건 주택연금이라는 제도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게 평생 집 한 채야라고 하더라도 그걸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집은 집 그냥 살 수만 있는 공간이라고 보는 것에서 떠나서 그거 자체로 굉장히 큰 노후 대비라고 봅니다. 이것만 마련해둬도 마음의 안정 그리고 그걸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대책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되는 거죠. 네. 만약에 시드머니 1억을 모았어요. 네. 근데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됐단 말이죠. 네. 근데 4억 정도를 대출을 받아서
감당해서 들어가는 게 맞나요? 감당할 수 있다면. 감당할 수 있다면. 예, 근데 지금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밖에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저는 대출 최대한 받아서 집 사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최대한 받으라는 게 지금 규제 내에 있는, 제도권 내에 있는 그런 대출을 규제 내에서 최대한 받으시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1금융권에서 대출 받아봐야 DSR 40%입니다. 무리를 한다고 해도 그 수준 자체가 금리가 올라가도 충격이 없을 정도로 나라에서 이미 코로나 때부터 규제를 강력하게 해왔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겪어봤던 그 하우스 푸어, 이 진짜 LTV 막 90% 95%까지 해주던 그 시절에 집값 떨어져가지고 나는 큰일 났다 이제 어떻게 하나 그런 경우는 겪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1억을 모았는데 4억 정도 대출을 받아야 된다. 이게 LTV로 따졌을 때 80%니까 뭐 생애 최초라고 한다면 가능한 비율이고 DSR로 따져봤을 때 원리금 상환 금액이 된다면 뭐 해도 되는 거죠. 다만 여기서 이제 고려를 해야 될 게 내가 그렇다면 지금 이 원리금 상환액을 미래에도 감당할 수 있느냐. 그 미래라고 하는 건 30년 후가 아닙니다. 지금은 200만 원씩 상환을 할 수 있지만 우리 3년 후에 둘째 출산할 건데 아니면 뭐 2세를 출산할 건데 라는 계획을 갖고 있으면 맞벌이 가정이라고 한다면 소득이 줄어들 것이고 또 지출이 늘어날 텐데 그때도 감당을 할 수 있느냐. 이것도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자칫 신혼부부들이 이제 착각해가지고 무리해가지고 빚내서 집 살 때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한 달에 5, 600만 원씩 원리금 상환하는 거 가능하죠. 본인도 소득에서. 그런데 이러다가 이제 아이를 낳게 되면 큰일 나니까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는 시기를 뒤로 밀어버린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원리금 상환하는 게 지금 당장 괜찮고 앞으로 향후 뭐 5년 내까지도 충분히 이 부담할 수 있다고 한다면 대출을 받아 집 사시는 거 저는 당연히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30년짜리를 일반적으로 받지만 30년 동안 갚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건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의 상환기간이 평균 상환기간이 7년에서 8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30년 동안 그걸 다 갚는 게 아니라 그냥 중간에 집 팔 수 있으면 얼마든지 갚을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자산 증가를 위한 고정비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얼마든지 대출 받아서 저는 가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자, 요즘 뭐 분양가가 워낙에 높다 보니까 예. 청약 통장을 또 해지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그렇다고 들었어요. 네, 어떻게 해지하는 게 낫나요? 아니면 그래도 유지하는 게 낫나요? 무조건 유지죠. 그리고 저는 이 통계에 대한 해석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청약통장 해지는 지금 늘어난 게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고 그 전에부터 계속 해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일단 1번 자연감소분. 그러니까 청약에 당첨돼서 그래서 해지를 하시는 감소분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그냥 돈이 필요해서 깨시거나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깨시는 분들은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초인가요? 재작년 초부터 처음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주택청약통장 가입자가 이런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라고 해서 들여다봤더니 자연감소분은 그대로인데 신규 가입자가 이제 더 이상 늘지 않는 거예요. 청약통장을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다 했다는 거죠. 특히나 주택청약종합저축 같은 경우에는 가입 나이에 제한도 없고 이게 물론 가입 금액을 인정해주는 나이나 인정 금액은 뭐 성년 기준 뭐 밑으로 5년 이런 기준은 있지만 영세도 가입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아이를 낳은 부모님들이 은행에 가서 해줄 거 뭐 있나 생각하면 직원들에게 물어보죠. 그러면 뭐 청약통장 가입 안 해주시면 이거 가입해 주세요. 이때 이미 다 가입한다고요. 마치 실손보험처럼. 그러면 출생률도 떨어지고 있는데 인구도 줄어들고 있는데 당연히 청약통장 가입자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자연감소분은 계속되니까 점점 늘어. 요거를 생각하셔야지. 다른 사람들 청약통장 깨고 있네. 이거 필요 없어진 건가? 나도 깰까라고 생각하시면 누구든 갖고 있는 상황에서 나만 그 라인 밖에서 빠질 수 있다는 거. 청약통장은 그 자체를 갖고 있는 것만으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지만 진짜 남들 다 갖고 있으니까 나도 갖고 있어야 되는 일종의 그 모임에 끼기 위한 기본적인 티켓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소장님이 보시기에 네. 내 집 마련을 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 뭐가 있을까요? 무주택에 대한 욕심을 버리셔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청약 얘기가 좀 전에 나왔잖아요. 무주택 기준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네. 무주택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물론 이제 전략적으로 유지하시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뭐 네. 세대 분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로. 그런데 그거 외에 집은 살 수 있는 자산 그리고 소득도 되는데 그냥 집을 안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청약하려고. 예, 이제 무주택을 유지하게 되면
주어지는 혜택들이 있죠. 공공주택은 무주택이어야만 하고 뭐 민영주택도 무주택이면 유리한 경우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청약에 유리한 이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주택을 유지해야 된다. 그다음에 각종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무주택을 유지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하려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 때문에 저는 중요한 시기를 놓치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이 돼요. 청약이라는 것 자체가 장점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가가 보통 이제 시세보다 저렴했었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새 집에 살 수 있다는 거. 딱 두 가지 이점이잖아요. 심지어 내가 살고 싶은 곳에 딱 골라가지고 그 그 호수도 못 골라요. 이건. 일단 청약에 대한 당첨 가능성이 100%면 상관없습니다. 아이를 5 낳아가지고 나는 다자녀 특공 무조건 돼. 그러면 하세요. 그런데 가능성이 없는 거 혹은 희박한 거 만약에 신혼부부인데 자녀가 없다? 이러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 가능성 제로죠. 일반 공급 당첨 가능성 제로죠.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얼마 안 될 테니까. 그러면 로또보다도 확률이 없는 겁니다. 이건 제로니까. 근데 그 제로의 가능성 때문에 무주택 지위를 유지하면서 집을 살 수 있는데 그 시기를 계속 놓쳐가면서 집값은 내 소득 증가분보다 빠르게 증가한다? 이거는 굉장히 리스크 큰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앞으로는 분양가라는 것 자체가 주변 시세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저렴할 수가 없다. 그런 시기는 이제 끝난 것 같아요. 하더라도 별로 차이 안 나거나 뭐 분양가 상한제가 다시 이 널리 확대되고 그렇게 규제가 된다면 그런 기회가 올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그것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이고요. 그럼 과거처럼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싼 가격에 집을 살 수 있다라는 기회는 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되신다면 그리고 집을 꼭 사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청약을 위해서 무주택 지위를 유지하는 것보단 내 수준에 맞는 주택을 구매해서 스텝을 밟아 나가셔라. 내 수준에 맞는 차라리 저렴한 주택 사고 요 집값이 오르거나 내가 돈을 좀 더 모으면 그 집 팔고 그 돈 시드로 삼아서 점프업하고 그걸 전략적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연금 얘기도 또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2인 기준으로 이제 최소한의 노후 생활비를 위해서는 한 400만 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연금으로 월 400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가능한 액수인가요? 연금만으로 400원을 가능할 수도 있는데 자산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0세부터 죽을 때까지 400이 나올 거야. 이렇게 하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가능한 가정들이 거의 없어요. 직장을 내가 나왔을 때 55세 혹은 60세 요 사이에 나오게 될 텐데 그때부터 국민연금 나올 때까지는 생활비가 400이 아니라 500이 필요해. 그러면 그때 충당할 수 있는 돈이 뭐가 있을까? 당연히 퇴직금 나오겠죠. 그럼 퇴직금은 10년에 걸쳐서 나눠서 받으면 퇴직소득세 절감해 주니까 30%나 싸게 해주니까 그거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평상시에 가입하는 연금저축이나 IRP 세액공제용으로 가입하는데 이게 마침 맞게 55세부터 10년 동안 나눠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받아야만 또 세금을 적게 떼고요. 그럼 그때 그 필요한 구간에 마치 테트리스 하듯이 그렇게 쌓아 나가는 거죠. 연금저축과 IRP 부은 게 그럼 그때 활용하면 되겠구나. 그래도 부족하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저축하고 있는 예금, 적금 이런 것들도 그때 가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돈을 불려나가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게 아까 소득을 늘리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금융소득도 늘려나갈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금융자산이 어느 정도 늘어나면 거기에 배당이나 뭐 이런 것들도 받을 수 있는데 요즘은 그런 배당에 대한 니즈가 강해지다 보니까 뭐 월 지급식, 월 분배금이 나오는 ETF들도 많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품들 혹은 뭐 채권처럼 주기적으로 이자를 주는 상품들에 집어넣어서 소득을 좀 늘리고 그렇게 소득을 늘려놔서 그게 자산 증가로 이어진다면 그 자산을 다시 한번 55세나 65세 때 어디에 대한 예치를 시켜놓고 안정적으로 그 나오는 인컴을 만들어 놓고요. 그래도 안 되면 이제 그 자산을 헐어서 먹는 거죠. 자산이 점점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그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자산이 계속적으로 증가한다고 한다면 참 좋겠지만 물려줄 자산도 있고 그냥 가장 좋은 건 내가 이걸 다 쓰고 간다라는 생각으로 한 달에 400만 원씩 죽을 때까지라는 생각보다 차라리 500만 원씩 5년 동안 그 다음에 350만 원씩 3년 동안 300만 원씩 한 2년 동안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죽을 때까지 나오는 건 국민연금 플러스 뭐 기초연금 받을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은 뭐 주택연금 이런 식으로 깔아놓으면 크게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은퇴 후에도 고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수입 이런 재테크 방법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저는 주택연금도 활용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요번에 제도가 또 바뀐 게 있거든요. 주택연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집에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1년 이상 다른 집에 살게 되면 주택연금 지급이 정지가 돼요. 근데 그 집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살게 되는 경우들도 있죠. 그걸 예외 조항으로 두고 있는데
건강이 안 좋아서 그 요양원이나 이런 데 들어가야 되는 경우, 병원이나 혹은 자녀의 봉양을 받는 경우, 그리고 교도소에 수감되는 경우. 네, 이건 안 좋은 경우죠. 그런데 이거 외에 요번에 한 가지 추가된 사유가 뭐냐면 실버타운에 들어가는 경우도 추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실버타운이라고 한다면은 뭐 노인복지주택,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돈 내고 들어가는 그 실버타운, 분양받거나 혹은 월세 내거나 뭐 이렇게 들어가는 실버타운도 있고, 그 다음에 양로원이라고 부르던 그 시설도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되거든요. 여기는 이제 소득 수준에 따라서 뭐 무료로 이용하실 수도 있는 곳이긴 한데, 일단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돈 내고 들어가는 실버타운, 이 실버타운에 들어갈 때 월세 비용이나 이 관리비에 식비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죠. 그래서 오히려 더 편안한 주거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매달 내야 되는 그 돈인데, 이 실버타운에 입주를 하게 됐을 때도 주택연금이 지급이 되도록 바뀌었어요. 그러면 집이 비잖아요. 집이 비었을 때 그럼 빈집으로 두느냐? 여기에 세입자를 들여도 됩니다. 그럼 주택연금 나오고 월세 수입 받고 차라리 그 돈의 일부를 내가 실버타운 들어간 것에 활용을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내 집에서 그냥 쭉 살다가 야 이제는 밥 해먹는 것도 귀찮고 그리고 건강도 걱정되고 좀 약간 커뮤니티 시설 이런 것들도 내가 이용을 해보고 싶다. 그리고 오히려 내 연령층이 좀 많은 이런 곳에서 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실버타운도 고려를 해볼 수 있는 거니까 진짜 집 한 채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소장님은 또 오히려 국민연금을 빨리 받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빨리 받을 겁니다. 이제 국민연금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몇 개 없잖아요. 뭐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더 내고 싶다거나 덜 내고 싶다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럼 선택지가 빨리 받거나 늦게 받거나인데, 지금 65세에 받는 게 이 일반적인 기준이죠. 그러니까 1969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65세부터 수령을 할 수가 있는데, 최대한 5년 빨리 받을 수 있고 5년 늦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5년 빨리 받게 되면 30%가 감액이 돼요. 그러니까 1년당 6%씩. 그러니까 원래 65세에 받으면 100만 원 받을 수 있는 걸 60세부터 받게 되면 이게 70만 원밖에 못 받는 거예요. 평생 동안 이렇게 30%가 감액이 돼서 나오는 거니까 손해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는 한 푼이라도 쓸 수 있을 때 쓰자. 그 주의입니다. 물론 30% 감액되긴 했지만 아껴 쓰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것도 있죠. 이제 수명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70세에 봐서요. 이게 70세에 받게 되면 무려 36%를 더 얹어줍니다. 그래. 나는 그러면 국민연금 100만 원 받을 거 136만 원 받을 거야. 해서 70세까지 밀었는데 71세에 사망했다. 그럼 1년치 받고 땡이잖아요. 수명은 알 수가 없으니 차라리 미리 땡겨봤자. 그러면 5년치는 먼저 받는 거니까 65세에 받아가지고 66세에 사망하는 것보단 어느 정도는 이득일 텐데, 그럼 그 손익분기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얼마 정도냐? 대략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한 12년 정도? 한 77세, 78세 이 정도 넘어가면 괜히 일찍 받았네? 여지껏 누적된 금액을 보면 그렇게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78세 이상 80세까지 살 자신 있어 하시는 분들은 제 나이에 받는 게 유리하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요때는 필요 생활비가 좀 줄어들 것이다. 그러니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빨리 땡겨갖고 최대한 놀고 먹었을 때 놀고 먹자. 일은 지금 열심히 해놓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당겨받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직장인들 중에서 퇴직연금을 잘 활용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좀 들었어요. 퇴직연금 활용 팁. 이게 퇴직연금이 도입된 이후에 연금으로 지금 수령을 하실 만한 대상자가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냥 이거 퇴직금으로 받아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생각을 하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연금으로 받게 되면 퇴직소득세의 30%를 깎아준다는 거. 근데 퇴직소득세라는 게 장기간 근속하게 되면 워낙 또 적다 보니까 이게 큰 의미가 없기도 해요. 그런데 이 퇴직금을 중간중간 이직하시는 분들이 이게 다 헐어먹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좀 팁을 드리자면 그러지 마셔라. 제일 좋은 건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게 되면 이때는 퇴직소득세를 또 안 내요. 나중에 깨거나 아니면 연금으로 받을 때 그때 이제 부과를 하게 되는데, 좋은 점은 과세 이연입니다. 그러니까 1억이라는 퇴직금을 받았는데 세금을 원래 냈어야 세금이 뭐 1,000만 원이다. 그럼 그거 안 떼고 그냥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 IRP 계좌 내에서 금융상품을 막 굴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굴리는 중간에 이자나 배당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여기서도 세금을 안 매깁니다. 그냥 여기는 진짜 비과세 영역이 된 거예요. 안전지대죠. 세금으로부터의 안전지대. 여기서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뭐 차 바꾸는 데 쓴다거나 깨가지고 그러면 아주 유리한 계좌를 하나 없애버리는 거고 시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돈들을 헐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퇴직연금은 기본적으로 내가 은퇴 이후에
공적연금이 나오기 그 공백 기간 혹은 부족한 그 금액을 채우기 위해서 쓸 돈이다라고 못 쓰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미래에 쓸 수 있는 돈이니까 지금은 못 쓰는 돈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활용하는 건 이 비과세라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가급적이면 세금이 많이 붙는 상품들, 그러니까 뭐 장기채에 투자한다거나 아니면 해외에 관련된 주식이나 뭐 채권형 펀드나 ETF에 투자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들 위주로 투자를 하시는 게 퇴직연금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께 가장 확실한 노후 준비 딱 한 가지가 있다면 뭘 좀 꼽아주실까요?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사실은 노후 준비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노후 준비 그러면 되게 막연해 하시거든요. 그리고 20대, 30대 때는 아예 관심이 없어요. 50대 정도 들어서서 그때부터 걱정을 심각하게 하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노후 준비라고 해봐야 특별하고 뭐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노후 준비, 그럼 연금 가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하시거든요.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예금, 적금, 그리고 돈 관리, 아껴 쓰려는 노력, 이게 오늘 아끼면 내일로 들어가는 거고요. 오늘 가입한 정기 적금이 1년 후에 만기가 되면 그 목돈이 2년 후에 뭐 예금이 돼서 만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하루가 미뤄지고 한 달이 미뤄지고 1년이 미뤄져서 쌓이는 이 돈들이 결국은 노후에 가서 활용하는 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노후 준비 따로 하는 거 없는데 라고 걱정하실 필요 없고, 내가 지금 예금 적금 하고 있는 혹은 돈 관리를 하고 있는 이 자체가 노후 준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반대로 말하자면 그렇게 돈 관리를 하셔야 노후 준비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출발을 반드시 오늘부터라도 시작을 하셔라. 오늘부터라도 그 노후 준비의 일환으로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다면 그냥 돈 관리라도 조금씩 해볼까? 아껴 쓰려는 노력이라도 해볼까? 이런 것부터라도 시작을 하시는 게 가장 확실한 노후 준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뭐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자,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부동산 클래스는 다음 영상에서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